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어이없는 뉴스가 있길래 이걸 첫 번째 뉴스를 좀 뽑았어요. 윤석열이가 국민의 시각으로 정책을 되짚어봐야 된다. 남 얘기하듯이, 그쵸? 지가 대통령이에요. 전례 없는 복합 위기다. 민생 세심하게 챙겨달라. 국민의 시각으로 정책 되짚어봐야 된다라고 지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국민의 시각으로 그렇게 봐달라고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뭐라고 해도 지시를 합니다. 지가 바뀌어야죠. 아무도 몰라요. 아니, 윤석열만 몰라요. 국민들은 다 알아요. 윤석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남들한테 바뀌라고 지시를 합니다. 바보죠, 바보. 제가 요즘 이수정 교수 얘기가 나오죠. 이수정 교수가 한동훈 비대위에 영입 제안을 받았다 했다는 보도 이런 것들이 왔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단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 합류 거부를 했습니다. 왜? 내 코가 석자인데 얘네들은 선당 후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총선을 앞두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총선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 만약에 비대위에서 최고위 활동을 하면 자기가 지역구를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총선에만 집중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명품 빼기 가짜라고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보도 아니고 이런 애들이 무슨 범죄 심리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 사람 누군지 알고 지금 이거 임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얼마든지 제2의 국정농단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이어서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박근혜 때 미르재단 설립했던 사람이에요. 정광석과 같이 15일 만에 미르재단을 설립해갖고 500억을 걷어들였던 국정농단 세력입니다. 국정농단 세력이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10개 재벌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500억 원의 규모의 재단을 일주일 만에 만든 자예요. 미르재단을 만든 500억을 모은 자가 경제부총리를 하겠대요.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판결문에서도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이가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를 4차례에 걸쳐 주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자가 경제부총리를 하겠대요. 그 당시에 경제수석 안종범이었죠. 기억나세요? 수석은 안종범, 비서관은 이 최상목이었던 거예요. 이 자가 주도를 해갖고 미르재단 설립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동조했던 세력입니다.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최순실의 놀이터를 만들어준 자들이에요. 한심합니다. 한심해. 나라 꼴이.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뉴라이트, 저번에 제가 뉴라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죠. 간단합니다. 왜 뉴라이트? 새로운 우파라는 뜻이에요. 라이트, 오른쪽. 뉴라이트라는 새끼들이 지금 무슨 작업을 하냐. 지금 이 윤석열 정부를 장악을 했죠. 사실상 이승만 찬양에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지는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려요. 이승만이가 올 1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됐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승만은요, 내란이에요. 내란. 그 당시에 이승만이는 3.15 부정선거를 저질러갖고 사실상 국내에서 내란죄로 처벌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로 도망간 놈이에요. 기억하시죠? 4.19 혁명,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4.19 혁명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거 누가 일으켰어요? 이승만이가 3.15 부정선거를 해서 이기붕이를 부통령 만들려고 하다가 무리하게 부정선거를 하다가 결국은 시민과 학생들이 일어나갖고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이는
내란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로 망명한 거예요. 전두환과 똑같은 내란 혐의자예요. 이런 자를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니 이 뉴라이트 사상입니다. 왜 이 뉴라이트는 이승만에 대해서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냐? 다 아시겠지만 이승만이를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야만 이 뉴라이트가 지향하고 있는 과거 일본에 충성했던 그런 기록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헌법 전문에도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해한 건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정부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없애야만 자기네들이 반민족 행위를 한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야지 6.25 이후에 대한민국을 건국절로 만들어서 그래야지만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의 건국 훈장을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되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응?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두 개가 좀 달라요.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조직이에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관급이고 민원사주 이게 무슨 말이냐? 뉴스타파 여러분들 보신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 있죠?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직전에 김만배 씨와 김학님 논설위원장의 대화를 방송에서 보도를 했죠. 그게 위조가 됐다,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 방송을 인용했던 지난해 대선 직전에 그러니까 그 방송을 인용했던 KBS, MBC, JTBC에 지난달 11월에 과징금을 부과하겠어요. 엄청난 MBC는 4,500, KBS는 3,000 이런 식으로 과징금을 최고로 부과를 했는데 이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착수했던 게 결국은 민원 60명 중에 40명이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관계자들 이게 비슷한 게 있었어요. 2018년 민원 사주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이 민원을 사주했던 그 당시에 팀장이 파면됐었어요. 응? 파면됐는데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부 민원까지 제기해서 언론 장악을 하려고 그랬던 이런 자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사퇴해야 돼요. 이것도 민주당이 앞으로 좀 잘 싸워줘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네, 오늘 주요 단신은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우려했어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기획공작수사의 달인들, 그리고 분명히 한동훈이는 누가 봐도 영악하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국힘당의 처지와 윤석열 정부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한동훈은 좀 다르게 할 거다라는 좀 우려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식을 보면서 그 우려가 싹 사라졌어요. 우려가 싹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딴 거 없어요.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생각하냐가 바로미터였어요. 그죠? 김건희 특검을 한동훈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바로미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검사들의 한계. 그냥 제가 그러면서 오늘 한동훈 취임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국힘당의 정치 세력들이 괴멸됐다고는 얘기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가장 힘이 셀 때 사실상 검사 정권이 정치 세력을 몰아낸 거거든요.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있던 수십 년간 국민의힘에서 욕을 먹든지 말든지 지역구에서 정치를 하고 자칭 보수라고 하는 반민주적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했던 수십 년간의 세력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세력들이 검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악소리도 못하고 사실상 윤석열에게 장악이 당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뭐 대표적으로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여러 가지 지금 비윤계의 길을 걷고 있는 정치 세력들을 보면 김무성이나 이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냐?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윤석열이 이렇게 급하게 SOS를 쳐갖고 윤석열이 친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대통령이 이렇게 급하게 동훈 씨가 나가야 돼. 지금 제가 나가라는 말씀입니까? 동훈 씨 아니면 막을 사람이 없어. 씨발 족같아 지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가 지금 나가고 막으면 되는 겁니까? 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동훈이가 설마 나오겠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상황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 내년 총선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통령 권력자라는 게 확실히 표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진짜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실권자라고 생각하면 국힘당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지금 누가 봐도 냉정하게 장모도 구속시키는데 와이프도 구속 못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최은순 구속은 김건희의 작품이다. 엄마 한 짓에 비하면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 한 1년만 썩다 나와. 이거야. 사위는 장모한테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위는 장모한테 장모님 거 한 1년만 거 깜빵에서 썩다가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못합니다. 지 엄마, 지 딸이 엄마 좀 갔다 와 하면 오히려 엄마 안 그러면 저 나중에 더 살아야 돼. 딸려는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쵸? 딸려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최은순 구속될 때도 어떻게 보면 사기죄가 빠진 거를 보면서 야 이거는 검찰이 구속시키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최은순 봐주기였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도 뭐 정말 공정과 상식에 피도 눈물도 없는 대통령의 어떤 저승사자의 이미지가 되는 거고, 저는 그것도 사실 김건희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김건희가 이렇게 엄마랑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만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국힘당의 정치 세력은 존재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냐, 내년 총선 끝나면요 국힘당이 한동훈과 윤석열을 치게 돼 있어요.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니네가 권력 잡았으니까 해볼 만큼 해봐. 그러면서 다 지금 한 발짝씩 물러나 있는 거예요. 내년 총선이 만약에 민주당이 민주 진영에서 대승을 하고 국힘당이 참패를 하면 누구에게 여러분들 책임을 물까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 그쵸? 정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는 여론이 급속하게 퍼지면 윤석열은 실질적으로 식물정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쵸?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년 총선 지고 나서 국정 운영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국힘당에서 내년에 내 지역구에서 참패를 하고 배지를 못 달았는데 윤석열에게 충성을 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내년 총선의 애킬레스건은 김건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바로미터였는데, 내년 총선보다도 김건희를 먼저 지킨다는 선택을 하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죠? 등장은 화려했지만 정말 한동훈의 이번 취임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여러분들 뭐냐면 그냥 궤변으로 특검법은 악법이다 라고 하면서 궤변으로 시작해갖고, 이건 누가 봐도 한동훈이가 정말로 국민 정서를 모를까요? 알겠죠. 김건희 특검법의 찬성 여론이 70% 이상 되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취임사를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결국은 제가 예의주시하고 주목했던 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의 입장이었어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악법이다. 그리고 명품 백 사건은 몰카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한동훈이 아직까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오늘 딱 하면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 거부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무조건 악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동훈의 취임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냥 딴 거 없어요. 야당과 전면전을 하겠다. 그 야당과 전면전을 하는데 언론은 나랑 이재명 구도로 만들어 달라. 그쵸? 함축하면 그거예요. 이재명과 운동권 세력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거기에 개딸들도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건 뭐예요? 내년 총선은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국민의힘 심판이 아니라 나랑 이재명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내일부터 조중동이나 일제히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로,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봐도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국민 여론 70%가 넘고 한동훈 의원은 누가 봐도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딱 보면서 김기현이랑 한동훈이랑 도대체 다른 게 뭐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김기현이랑 한동훈이랑 도대체 내가 괜한 우려를 했구나. 김기현 축사나 한동훈 축사나 뭐가 달라졌어요? 결국은 김기현보다 한동훈이가 자기네 지지층 결집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고 조금 더 인기가 있다는 거 외에는 김기현이랑 한동훈이랑 별반 다름이 없는데 왜 쟤네 대표 물러나게 하고 비대위 체제로 왜 갔지? 이 생각을 했어요. 응? 그럼 여러분들 자네들이 노리는 프레임이 오늘 다 나온 거예요. 이재명과 운동권 세력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쵸? 그럼 민주당이 다수당이 횡포를 갖고 현재 윤석열의 국정 발목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운동권 세력들을 막아야 된다. 왜? 자기는 X세대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는 운동권 세대가 아니라서 이제는 이념을 탈피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가 이 운동권 결국은 민주화 세대 이게 왜 먹히지가 않냐.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반적으로 정치를 다 둘러보거든요. 운동권 세력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이 자체가 한동훈에게 역풍으로 올 거예요. 왜? 지금 서울의 봄을 1000만 명이 봤어요. 이제 뭔가 오지요. 서울의 봄을 1000만 명을 봤다는 것은 그 당시 전두환 정권에 항거했던 5.18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스스로 뽑는 것이죠. 전두환의 저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데 시기가 적절하지가 않죠. 누가 봐도 운동권 세력이 결국은 독재와 싸우면서 수많은 이한열 열사,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수많은 학생운동 그리고 광주의 아픔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역사의 근간이 되었는데 그런 걸 모든 걸 운동권 세력이 나라를 망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오는 거는 운동권 세력이라 해갖고 나쁜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말 자체가 이재명과 운동권 세력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풍이 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 똥파리들이 입만 벌리면 얘기했던 게 민주당 안에서 똥파리 새끼들이 몇 년 전부터 그런 작업이 들어오더라고요. 운동권 뭐라 그랬더라? 무슨 진보 뭐라 그랬더라? 수구 진보? 옛날에 그 뉴비스에서 썼던 게 수구 진보 세력이라 그랬나? 그쵸? 수구 좌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제 방송 좀 몇 년 본 사람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수구좌파를 척결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 진영에서 그 당시에 똥파리들이 수구좌파를 척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예전부터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 민주당의 운동권 정치인들을 욕하셨으면 안 된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화를 이뤘고 그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영향력도 많이 끼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후배를 양성하지 않고 자기가 물러날 때를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당대표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 운동권에 대해서는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왜 우리가 민주진영에서 운동권을 비판하는 자체가 내 얼굴에 침 뱉긴 거예요.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운동권을 비판하는 자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몇몇 일부 정치인들, 운동권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잘못 가는 것은 그 사람을 비판해야죠. 운동권 전체를 싸잡아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었어요. 수구 세력들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 수구 좌파라고 하면서 운동권을 비판하는 소재를 썼는데 그 소재가 이제 한동훈이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우리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쵸? 제가 개딸도 얘기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개딸 얘가 오늘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을 갈라치게 했던 새끼들이 썼던 용어를 오늘 한동훈이가 취임식 때 다 썼던 거예요. 응? 결국 오늘 한동훈이의 여러분들 그 취임식 내용을 전부 보면 그냥 강대강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땡큐죠. 그쵸?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이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국민의힘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비대위원장이라는 한동훈이는 제가 이재명과 민주화 운동 세력들을 몰아내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화 운동 세력을 심판하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냐 이 구도로 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쵸? 누가 이기겠냐고요. 저는 오늘 이 얘기할 때 너무 땡큐였어요. 운동권이 나라 망치는 것을 막겠다. 결국은 한동훈이가 요구하는 건 뭐죠?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에서 이재명 대 검사 대 피해자의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야당을 계속 때리겠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야당 때리듯이 자기도 비대위원장 돼서 때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프레임에 분명히 조중동은 동조를 하겠죠. 응? 취임식부터 협치나 통합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재명의 민주당만 때리는데 혈안이 됐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잡으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겸임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뭐 했어요? 여태까지 때려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돼서도 이재명 잡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잡다가 지지율이 이따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 왜 안 나오는지 국정은 팽개치고 민생은 팽개치고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아우성 치는데 오로지 이재명 검찰에 구속시키려고 아우성 치다가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로 가다가 지금 윤석열 지지율 30% 나오고 부정평가 70%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기가 총선을 출마하지 않겠다. 딴 거 아닙니다. 괜히 험지 나가는 소리 듣기 싫고 비례대표하면 지는 안정적으로 비례대표하고 우리 보러 험지 나가는 거야?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겁쟁이들이에요. 겁쟁이들. 그쵸? 만약에 한동훈이가 정면 돌파를 하고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저는 호남에 출마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했다 그러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죠. 험지 나가라는 소리 뻔히 나올 것 같으니까 사전에 차단한 거죠. 응? 딱 보이잖아.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럼 지역구 어디 나갈 겁니까? 지금 제가 지역구로 어디 나갈 거라서 지금 저보러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라는 겁니까? 계속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다 그래갖고 자기가 저는 저희 동네 제가 태어나고 제가 자란 동네 강남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에라이
너는 이 새끼야 쉬운 데로 가고 영남 중진 윤핵관을 험지 나가라 그래? 욕 졸라게 먹을 거 아니야. 응? 욕 졸라게 먹으니까 뻔해. 저는 그래서 미리 자기는 험지도 나가기 싫어. 왜? 떨어지면 개쪽이잖아. 그쵸? 떨어지면 개망신이잖아. 비대위원장이고 윤석열 정부의 2인자인데 험지 정도는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당의 중진들이나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험지를 나가야지 영남 중지권들의 공천을 물갈이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차선책이에요. 자기가 험지 나갈 자신 없으니까 저는 내년에 비례대표도 나가지 않고 지역구도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국회의원은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뭐 어디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실상 비례대표 나간다 그래도 욕먹고 험지 안 나간다 그러면 욕먹고 지역구 나간다 그러면 욕먹으니까 그리고 잘못하다가 나가면 떨어지니까 그래서 출마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뭐 이렇게 뭐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괜히 이제 조중동에서 미화시킬 겁니다. 높게 평가해서 한동훈 뭐 선당 후사 윤석열 정부의 뭐 성공을 위해서 난리를 칠 거겠지만 전혀 그게 아니죠. 결국은 한동훈이가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대표를 포기하고 결국은 누구죠? 자기를 대신해서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뭘 노리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시다. 한동훈이가 배지에 그럼 욕심이 없다? 아니죠. 보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 경북이나 서울 어디에 보궐선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보궐선거 때 화려하게 딱 한동훈 나가갖고 지가 그때 구세주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응? 총선을 지휘해서 지가 만약에 자기는 모든 걸 포기하고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했고 보궐선거 때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또 지면 안 된다 위기감할 때 사람들이 한동훈 밖에 더 있냐? 이거죠. 보궐선거 나가려고 하면서 배지에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는 불출마 선언하고 용화대 용산 직할 때 그리고 검사 직할 때를 공천할 수 있게끔 물갈이를 해야 되잖아.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미 막 대놓고 윤석열 참모들 뭐 지역구 어디 나간다 주진우 부산 수영구 유력 출마 뭐 이런 거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꽂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부터 안 나가야죠. 응?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연설 기록 비서관이었던 최 씨 누구죠? 얘가 어디 나간다 그랬냐면 잠깐만.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은 충남 예산 홍성, 김은혜는 경기 분당, 성남 분당을, 정광삼 전 대통령 시민소통 비서관은 대구 북구 갑, 전희경 국상녀는 경기 의정부 갑,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은 충북 청주 청원. 얘네들 꽂아야 되잖아요. 이제 검사들 이제 어디에 꽂을 것 같아요? 응? 한동훈이가 결국은 뭐예요? 검사 공천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국힘당에서 나국상, 전국상, 전여 오크 이 세 명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동훈의 불출마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얘 결국 보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1년 후, 그러니까 3년짜리 국회의원을 하면 되거든요. 1년 후에 어디든지 보선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수당 폭주 맞고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이 나라 망치는 것이다. 하나도 변한 게 없죠. 그쵸? 자꾸 그초를 많이 하네. 아니 누가 봐도 이거 김기현이나 한동훈이나 뭐가 바뀌었어요? 응? 내가 보면 한동훈이가 다수당 폭주 맞고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이 나라 망치는 거다 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이낙연과 손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뉘앙스가. 저는 오늘 한동훈의 이런 취임식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내가 너무 한동훈을 높게 본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한동훈 첫 일정이 야당 대표 모독으로 가는 순간 내년 총선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처음에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까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만나서 당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럴까봐. 응?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 같은 그 마이너 정치 분석가들도 국힘당이 살 길을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국힘당이 어떻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년 총선에서 지금의 분위기를 좀 탈피할 수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근데 얘네들이라고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김건희가 걸리는 거예요. 모든 누구나 정답이 1번인 거를 아는데 왜 1번을 굳이 안 하고 우린 2번으로 가겠다라고 고집을 하냐? 김건희가 걸리는 거예요. 정답을 내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가 이 바로미터가 눈에 보이는데 왜 전부 1번이 정답인 거를 눈에 확실히 가르쳐줘도 조중동이 정답은 1번이야 라고 가르쳐줘도 나는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해. 왜 애써 부정하냐? 김건희 때문인 거예요. 이 특검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쵸?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대통령인데 권력자인데 이 특검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강대강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피할 수 없으면 싸우겠다는 거예요. 김건희 문제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총선을 위해서 당내 통합을 이루고 한동훈이의 행보가 있을 수 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블랙홀이에요. 걸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을 받냐 안 받냐가 사실상 비용과 친윤의 가장 대척점이잖아요. 김건희 특검은 친윤 입장에서 당연히 김건희가 오빠 설마 딴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이거는 솔직히 제가 노란 휴지가 없어 있고 노란 안경 닦는 겁니다. 오빠 그러다 뒤진다 씨발 새끼들 다 뭐 이래버리면 내가 무슨 언제 그걸 당연히 거부지 이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든 게 김건희 특검이 블랙홀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응? 제가 모든 게 블랙홀이라고 김건희 특검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어떻게 하면 내년 총선에 그리고 조중동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없는 게 김건희 특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우회로가 없는 거야. 퇴로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내년 총선을 미래 권력의 싸움으로 이끌어가자가 얘네들의 총선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제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내년 총선이면 각 지역구의 지지율이나 그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봐야 되는데 계속 뭐가 나오냐? 이거 보세요. RN서치. 이재명 대 한동훈 지지율 1.1% 차 초접전. 보이죠, 여러분들 이제 눈에. 그렇죠? 내년 총선은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서울의 여론조사를 하고 부산의 여론조사를 해야 하고 경기도에 이런 각 지역의 후보자들과의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해요. 대통령 지지율. 양자구도 이어 내년이 대선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제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이재명 대 한동훈 이래 미래 권력 마치 한동훈을 지지하면 나중에 그 미래 권력이 한동훈 이재명이 싫으니까 한동훈을 찍어달라는 거죠. 지금 이런 프레임이 계속 나올 거예요. 결국은 시작부터 궤변. 그렇죠? 그냥 궤변이에요.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국민 70%를 적으로 돌리는 거죠. 제가 그래갖고 너무 다행이다. 처음에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저는 대통령과 다른 사람입니다. 저를 윤석열 대통령과 저를 똑같이 보는 자체가 그거는 기자님 그 민주당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럴까봐 갑자기 한동훈이가 약속 대련이라도 한 듯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거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할까봐 사실 두려웠었어요.
근데 궤변으로 시작하자마자 김건희 특검법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비대위원장이에요. 여러분들 비대위가 뭐예요? 국힘당이 비상상황이라는 거죠. 국힘당이 비상상황에 들어온 비대위원장이 첫날이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뭐지? 쟤 그냥 김건희 지키려고 들어온 건데? 그럼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는 윤석열이 아니네? 윤석열을 지키려고 그러면 총선으로 이겨야 되는 거고. 제 말 이해 가세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실권자가 윤석열이었으면 내년 총선을 이겨줘야 되는데 이거는 오로지 김건희 지키려고 들어온 거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제가 김건희 7시간 녹취록도 듣고 수없이 분석을 했잖아요. 왜 그러면 이 시기에 한동훈이가 왔을까? 저는 한동훈이의 비대위원장 임명도 저는 김건희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실권자가 확실히 누구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한동훈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설마 하는 정도의 대통령 주변 사람들일 뿐이고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실권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난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과 김건희가 여러분들 걸린 것만 카톡이 300차례예요. 카톡이 300차례면 텔레그램은 얼마나 되고 문자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서신 교환이나 여러분들 이번 특검에서 제가 이따가 좀 특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건 제보를 할 거예요. 이번 특검은 누구를 조사해야 되냐면요. 코바나 컨텐츠를 압수수색해야 돼요. 코바나 컨텐츠가 모든 걸 다 있어요. 거기 안에. 쓸데없이 대통령실 압수수색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코바나 컨텐츠만 압수수색하고 싹싹 뒤지면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김건희는 거기가 자기 집무실이에요. 왜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안 보고 코바나 컨텐츠에서 보냐?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보면 누가 왔다 갔는지 기록에 남습니다. 근데 코바나 컨텐츠는 본인의 개인 회사예요. 본인의 개인 회사를 경호원들을 세워놓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애들을 거기서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결국은 궤변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한동훈이는 김건희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차별화를 할까봐. 그렇죠? 내년 총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기분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86이에요. 내년에 87인데요. 저희 어머니 화토판에서 드디어 윤석열 욕만 합니다. 절대 국힘당 욕을 안 해요. 거기는 문재인 욕만 하다가 맨날 우리 어머니한테 쫓겨나던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욕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진짜로 노인들 분위기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랑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10명이 있으면 문재인 지지자 3 진짜 그 여론조사가 맞아요. 문재인은 우리 어머니는 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잖아요. 민주당 지지자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부산 사람이지만 평생을 민주당을 찍으신 분이에요. 10명 중에 화토 그 선수들 국가대표 그분들은 다 경력이 30년이 넘어서 국가대표예요. 그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연세가 86이라서 화토장도 안 보이고 흑살이 껍데기랑 칠살이랑 섞어서 갖고 가갖고 맨날 짝이 안 맞니 누가 오야니 하면서 선은 모자를 쓰고 이렇게 화토를 치지만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정신은 맑아요. 저희 엄마 정신은 맑아요. 근데 항상 3명만 민주당을 지지하고 7명이 국힘당을 지지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윤석열 욕만 해요. 진짜로. 바뀌었어요. 진짜 윤석열이 대단한 게 경로당을 국민통합을 했어요. 이거는 그 어떤 정권도 못했거든요. 경로당에서 맨날 국힘당 지지자들랑 맨날 싸우는데 경로당 국민통합을 했어요. 경로당에서 일제히 윤석열을 욕해요. 왜 욕하냐?
여러분들 경로당에서 윤석열을 욕하는 가장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전 정권에 비해서 사업이 안 되고 자영업자들이 안 되고 그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사가도 너무 안 되고 지금 결국은 어르신들은 자식들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데 대한민국 경기 자체가 어렵고 그 자식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50만 원 주던 용돈이 30만 원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죠. 80이 훌쩍 넘어신 저희 어머니는 정치 구단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정치 구단이라서 가끔 제 방송을 보시는데 지금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정원아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다 잡혀간다. 딴 사람들 지금 다 압수수색하고 잡혀가는데 너도 말 조심해라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말 조심해라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정치 구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 한 60대 어르신들 지금 저희 방송에 60대도 요즘 어르신이 아니죠. 60대 우리 누나들 요즘 어디 뭐 각 지역에 생활체육센터 수영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60대 이상 무슨 프로그램들 가면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갖고 윤석열 욕하는 게 대세가 됐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취임할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차별화 전략이었어요. 그 차별화 대신 너무 땡기죠. 2인자를 선택했다. 그렇죠? 우리가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면 참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한동훈이는 너무너무 땡큐 그러니까 한나땡이 돼버린 거죠. 한동훈이가 너무 땡큐인 게 저는 차별화 대신 2인자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한동훈이가 스스로 윤석열의 2인자 김건희의 김건희의 아바타로 전락하는 신랑이 나가버리고 김건희의 아바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땡큐죠. 그쵸? 누가 봐도 오늘 한동훈이의 취임사를 들어보면 자기는 차별화하지 않겠다. 특검도 악법이다. 차별화 안 하겠다. 기존에 있던 국민의힘의 기조를 그냥 가져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했냐. 한동훈이가 야구를 표현했죠. 한동훈이가 자기는 9회 말 투아웃에 나왔다. 9회 말 투아웃에 나왔다. 구원 투수다. 근데 타자를 비교했는데 우리는 구원 투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한동훈이가 투 마운드에 올라갔고 변화구를 던질 줄 알았어. 그치? 우리가 한동훈이는 국힘당의 구원 투수로 등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자기는 뭐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에서는 빠따를 휘둘러야 된다 그랬더니 타자가 씨발 무슨 빠따를 휘둘러 그러니까 개소리라 그랬잖아 내가. 그쵸? 많은 언론들이 한동훈 구원 등판이라고 했잖아. 구원 등판이라는 건 투수인데 무슨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3볼에서는 아무거나 휘둘러야 된다 그래. 구원 투수가 무슨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3볼에서 타자를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제가 보면 우리는 전부 한동훈이가 계속 변화구를 던지면 어떨 것이냐. 우리가 속는 거 아니야 했더니 초구부터 직구를 던졌어. 초구부터 직구가 아니라 거의 그 데드볼을 던졌지. 사사구를 던져버린 거야. 다행이다. 우린 변화구가 들어오면 어떨까? 그래놓고 대통령과의 수직적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것이냐라고 했더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는 한동훈이는 좀 다를 것이다. 여우다. 공작에 능하다. 이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냥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똑같다. 쌤. 그냥 변함이 없다. 응? 그냥 무책임하다. 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힘당이 왜 항상 윤석열 취임 이후에 비대위만 거의 1년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만큼 정치를 못한 거예요. 정상적인 정당이었다 그러면 비대위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 비대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재명 당대표가 넘기고 이제 당을 사실상 최고의 그러니까 결집을 시켜갖고 내년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비대위를 차리자고 하는 놈들이 무슨 염치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
김기현과는 차이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한동훈이의 취임식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김기현이랑 무슨 차이가 있지?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느꼈죠? 그냥 김건희 엄호하고 그냥 민주당과 여태까지 싸우던 대로 싸운 거, 그 대신 좀 더 잘 싸우는 놈 하나 온 거죠. 그쵸? 누가 봐도 김기현이보다는 한동훈이가 인지도도 높고 국힘당 지지자들한테는 인기가 좀 있고 전투력이 좀 셀 뿐이죠. 김기현이는 울산은 나갈 겁니다 하고 그냥 도망갔잖아. 근데 한동훈이는 저는 불출마할 겁니다. 지역구는 비례도 안 나갑니다. 근데 요거밖에 없어요. 차이가 없어. 얘는 김기현이는 지역구에 목숨 거는 놈, 한동훈이는 안 나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딴 거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답은 뻔해. 김건희 특검 받아야지 국힘당이 살고 국힘당이 살고 한동훈이도 살아요. 그쵸? 누가 봐도 유승민이 오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힘당이 살라 그러면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된다. 이거는 조중동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애써 그 정답보다는 저는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때리고 이재명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거로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응? 저는 너무너무 다행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 좀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여러분들 비대위가 꾸려져도 바뀌지 않는, 여러분들 비대위는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요. 비대위는 대략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비대위원장 1명, 그 다음에 원내대표 1명,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 1명, 요 3명은 붙박이에요. 그래서 12명을 뽑는 겁니다. 알겠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은 붙박이고 나머지 12명을 한동훈이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요, 이 윤재욱은 원내대표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홍익표 원내대표랑 민주당을 상대하는 것이고 자기 국힘당의 현역 의원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나눈 게, 한동훈이는 특검을 악법이라고 하면서 비대위원장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나머지 의원 설득 작업이나 이런 것은 윤재옥과 의원들에게, 원내대표단에게 사실상 맡기는 듯한 뉘앙스예요.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사실상 민주당이 이제 칼자루를 쳤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급할 게 없다 보니까 국힘당이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지금 소문에 국힘당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를 섭외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율사, 뭐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또 이런 사람을 또 데리고 올라 그런대요. 공천관리위원장도. 그렇게 되면 분명히 컷오프가 생길 거고, 지금 민주당이 좀 컷오프 때문에 시끄럽죠. 지금 저쪽에서도 이제 컷오프 당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막 도끼 들고 오고 당사 찾아오고 막 삭발하고 앞에서 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별짓 다 나와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똑같습니다. 총선 전국에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민주당은 거부권은 15일 이내에 국회에 회부되게 돼 있지만 이 민주당의 재표결 요구는 기한이 정해 있지 않거든요. 그 2월 설, 잠깐만 2월달 정도 컷오프 돼갖고 막 개싸움 나고 막 도끼 들고 빠루 들고 국민의당 점거하고 막 그럴 때 거부권 표결 딱 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제가 지금 그렇게 되면 아마 이탈표가 여러분들 한 15표만 나오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 정도가 되면 결국은 민심을 어긋나는 짓거리를 볼 수 있는 거고, 가장 여러분들 이제 얘네들이 두 가지의 프레임을 전환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불러요.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랑 국민의힘이 일제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국민의힘이 일제히 조중동과 짰듯이 프레임을 전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김건희 이름을 쏙 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가 조작이라고 되어 있는 거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얘기해요. 김건희를 뺀 거죠. 누가 대통령인지 알겠죠, 이제. 그럼 우리는 근데 이게 지금 특검법에 정확한 명칭으로 부르세요. 여러분들에게 뭐 조작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여러분들 특검의 이름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잠깐만요. 어디가 있니? 잠깐 이 정확한 공식 명칭이 여기 있다. 김건희 특검법의 정식 명칭이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불러면 돼요.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계속. 김건희를 꼭 그걸 함축적으로 부르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이거를 줄이면 김건희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김건희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김건희를 강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름마저도 바꿔갖고 김건희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얘기는 희망 고문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을 김건희 특검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얼마나 창피함이 있으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내년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될 작자들이 김건희 특검을 김건희 특검이라도 부르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쵸? 얼마나 안쓰럽냐고. 응? 그냥 도이치모터스 특검으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합니다. 응? 이건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김건희는 별개다. 그래서 거부권을 해서 명분을 쌓게 하는데 국민들이 바보냐? 응? 국민들이 바보냐고. 응?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특검법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 있어요. 특검법 2조 2항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특검법에는 2조 2항이 있어요. 이 2조 2항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라는 문구가 있어요. 중요한 거 2조 2항 특검법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드루킹 특검 때도 이게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특검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바나 컨텐츠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안을 특검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그 당시에 정의당이 명확하게 확인된 정의당은 그 당시에 주가 조작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대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예요. 이 특검법 2조 2항이 처음에는 주가 조작 사건만 수사를 하자. 그러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고 해서 2조 2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김건희 명품백뿐만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의 이런 어떤 의혹도 다 밝힐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던 거고.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명품 가방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잘 임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도 있어. 일각에서는 법안에 명품 가방 의혹을 아예 추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이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특검이 28일 날 상정되는데 이거만 통과돼도 수사 과정에서 별건으로 사건이 2조 2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딴 사건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괜히 시작부터 이 명품 가방 의혹도 추가하자 그래갖고 논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논란을 짚을 필요가 없어요. 우선 특검 통과시키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특검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오히려 그 윤석열에게 거부권의 명분을 줄 수 있거든. 주가 조작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일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고 괜히 이 명품 가방도 넣었다가 괜히 혼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비하인드 스토리는 오늘 한동훈이 기자회견을 했죠. 취임식.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짓거리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미리 질문 주고 순서까지 정해줬대요. 한 4개 받고 추가 안 받고. 옛날에 한교안이가 했던 짓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늘 한동훈이가 하는 얘기 있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질문은 민주당이 시켰습니까? 민주당이 그거 꼭 물어보라고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지랄 떨지요. 얘네들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게 한동훈 비대위가 이렇게 시작했지만 순탄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이가 왜 지금 들어와서 김건희 특검 맡고 검사 공천하고 눈에 보이죠? 근데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국민의힘도 정치 세력이 존재를 해요. 자기 공천권 날아가면 전면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총선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한동훈이가 들어왔고 형수 지키려고 왔잖아요. 형수 지키려고 왔는데 형수도 못 지키고 공천도 개판되면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 2달 안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천도 개판되고 형수도 못 지키면 아이 씨발 새끼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형수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이게 돼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정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응? 정치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천 잡으면 민주당도 심할 거예요. 근데 내 지역구 뺏어갖고 검사들 내리꽂으면 아무리 캐비넷에 많은 걸 갖고 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쉽지는 않을 거다. 오늘 한동훈 취임식에서 가장 웃겼던 한마디. 국민이 비판하면 바로 바꾸자.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죠? 너무 웃겼어요. 국민이 비판하면 바로 바꾸자.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70%는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준석 얘기, 민주당 얘기에는 노래 한 곡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SSTP 채널 고정. 네, 이준석 얘기부터 좀 할까요? 이준석의 신당 창당이 여러분들 가려졌죠. 그렇죠? 왜 가려졌냐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석이의 신당 창당의 바람은 사실 국힘당이 위협적이었어요, 처음에. 물론 지금도 위협적입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오늘 취임을 하면서 이준석과 만날 거냐라는 질문에 만날 계획 없다. 이거는 결국은 국힘당에서 이준석의 힘은 2030의 남성들의 힘이에요. 그렇죠? 좀 젊은 층들의 힘을 이준석이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힘당이 2030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 지지율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동훈이는 자기는 나름 이 운동권 청산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운동권 세대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기는 70년대생 X세대라는 뉘앙스로 사실 이준석이가 지지받고 있는 2030 남자들의 지지층과 자기가 겹친다는 거예요.
뺏어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준석의 신당이 사실상 전략 미스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략 미스가 아니냐. 첫 번째 이준석이의 전략 미스는 대구 경북에다가 신당을 차린다라고 얘기했던 거. 제가 볼 때. 두 번째, 날짜를 정한 거. 그렇죠? 날짜를 정한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준석이가 잔머리가 좋더라고요. 이준석이가 어떤 잔머리가 좋냐면 이준석이가 지금 자기의 전략적 미스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노원구의 한 갈비집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상하죠? 자기 노원구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출마를 하면 대구 경북에서 가장 센 놈이랑 붙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탈당 기자회견을 자기의 지역구였던 노원구의 한 갈비집에서 하겠다. 왜 그런 거냐면요. 한동훈이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남에서 이준석이가 신당을 차려봐야 선거에 영향이 없어요. 어차피 국힘당이 당선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이가 서울에서 신당을 창당한다는 뉘앙스죠. 그럼 국힘당은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이가 신당이 더 주목도가 생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영남에 한정돼 갖고 제일 싼 놈이랑 붙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냥 영남에서는 누가 돼도 국힘당이니까 어차피 합당하면 되니까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근데 이준석이가 느닷없이 전략을 바꿔갖고 노원구의 한 갈비집에서 한다라고 하는 건 서울은 초박빙 아닙니까? 그런 지역구도 있을 테고 민주당이 물론 지금 현재는 앞서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준석이가 서울에다가 신당 창당을 사실상 선언을 하고 서울에다가 후보들을 낼 경우에는 국힘당은 전패예요. 한마디로 니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너의 성공과 실패는 내 손에 달려 있어. 이게 되는 거죠. 머리 잘 쓴 거죠. 그쵸? 그러면 앞으로 이준석이를 함부로 못 보는 겁니다. 응? 한마디로 이준석이는 마지막 히든 카드를 쓴 거예요. 내가 신당 창당한다고 했는데 니들은 나를 개 우습게 봤지. 니들 잘 되는 꼴 못 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국힘당은 초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든지 이준석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준석에게 지분을 줘야 된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보면 이준석이가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 기자회견, 탈당 기자회견을 노원에서 하는 의미가 결국은 국힘당과 붙겠다는 거예요. 국힘당과 이제는 전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신당 창당을 2월 달로 하겠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이런 거 해석은 제가 해주잖아요. 신당 창당을 왜 탈당과 동시에 신당 창당을 안 하냐? 국힘당이 공천 작업이 일어난 다음에 하는 거죠. 머리 졸라게 썼죠. 이해가 가십니까? 국힘당이 컷오프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이 날리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불만이 쌓이고 그러면 갈 데 없는 억울한 사람들 2월 달에 때에 맞춰서 국힘당의 경선 컷오프, 공천 컷오프가 이루어졌을 때 이준석이가 창당 선언을 하면 사실상 이삭죽기가 되는 것이죠. 공천 떨어져 놓고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썩은 동아줄이건 뭐건 보이는 줄은 다 잡죠. 그래서 그 정당을 위해서 보복을이라도 할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응? 끝까지 이렇게 저항을 해보고 이준석이가 결국은 근데 이준석을 믿으면 안 돼요. 결국은 이래서 이준석이의 입맛에 맞는 최후 통첩이 올 경우에 이준석은 자연스럽게 합당을 할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라 이준석을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실패하더라도 국힘당 표를 갉아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 단순히 국민의힘의 공천 컷오프만 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공천 컷오프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낙연이가 들먹여지는 겁니다. 이낙연 제3지대를 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들 현직들만 끌어모아도 제3지대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민주당의 컷오프에 반발한 세력들, 국힘당의 컷오프에 반발한 세력들, 그 시기가 언제냐? 2월이죠. 2월. 그래서 한 달 후에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국민의힘한테 니들 나를 너무 우습게 봤어. 내가 영남에다가 신당 창당 선언할 줄 알았지. 왜 서울 노원구 갈비집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신당 창당은 수도권에서 3파전을 예고할 수 있다.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신당 창당은 성공하기 힘들다. 이준석과 왜 거리를 두냐? 이준석과 처음부터 손을 잡으면 나중에 유승민이가 합세할 때 파괴력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을 하면 유승민도 신당 창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유승민과 이준석이가 당대당 통합을 하는 신당 창당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유승민은 대통령으로 나가야 되는 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탈당을 하지 않아요. 유승민도 신당 창당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본적으로는 탈당은 반대하지만 결국은 검사 공천이 일어나고 여론이 국민의 힘을 비판을 하게 되면 제3지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정치는요. 총선은 4월이지만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의 배지값이 가장 올라갈 시기가 2월이에요. 그 2달 동안 비록 내 배지의 생명은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가장 현역의 힘이 발휘되는 게 바로 그 2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준석 만날 일 없다라고 하는 자체가 2030 남자들의 지지층을 자기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검사들의 한계예요. 정치는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바보 군사정권 아닌 이상 군사정권으로 안기부에 데리고 가고 끌고 가고 가족들 고문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공천 불협화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이는 여야 할 것 없이 줍겠다는 거예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총리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공천관리위원장은 절대 못 주고 선대위원장으로 띄워달라.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것도 굉장한 정치적인 수지요. 이거를 거부하면 이낙연은 탈당의 명분이 없죠. 왜 그러냐면 이낙연은 이거 못 받거든요. 누가 봐도 이낙연은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안 받아요. 왜? 이낙연은 이재명 당대표만 주구장창 사퇴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낙연의 요구는 비대위를 설치하고 이재명이 물러나라인데 이재명 당대표는 세 분의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갖고 내년 총선을 이끌어달라. 이거는 이낙연을 못 받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 총리나 김부겸은 탈당은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럼 여기서 튕겨나갈 사람은 누굽니까? 이낙연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얘네들의 불만은 뭐냐? 선대위원장 달라는 거예요.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공천관리위원장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낙연의 불만은 뭐냐? 네가 공천권 다 행사한 다음에 우리 보러 얼굴 마담하듯이 선거 운동만 하라는 거냐? 이거죠. 비명계들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공동 비대위를 설치하자는 거잖아요. 비대위에서는 이제 공천관리심사위원장을 맡기고 새로 정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의 공천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공천관리위원장은 밖에서 외부 인사로 영입을 하고 새 총리가 앞서서 띄워달라. 이거는 이낙연이가 받지 못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의 탈당은 분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자꾸 언론에서 민주당 분당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낙연을 나가라고 한 적도 없고 이낙연은 그냥 탈당을 하는 거지 분당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민주당 안에서 윤석열 지지하는 애들이 사실상 존재하는 자체가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었고 이 기회에 이낙연은 윤석열 지지자들 데리고 좀 나가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비대위라는 건 위기 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떨 때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똘똘 뭉쳐져 있고 민주당은 그 민주당 역사에서 그 어떤 혁신을 이뤄낸 주류의 교체를 이뤄낸 정당이에요. 민주당은 지금 비대위로 전환할 1도 명분이 없습니다. 이재명 자체가 민주당의 혁신이고 이재명 자체가 민주당을 지켜주는 거예요. 새 전 총리들이 모르는 거죠. 이재명이 민주당을 지키고 있다는 걸. 본인들만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오늘 방송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